조용한 날 한 나라의 선택이 세계의 이목을 단숨에 끌어당겼습니다. 수많은 변수와 위기 그리고 거대한 질문들 속에서 국민들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죠. 단지 지도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스스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지구 반대편의 뉴스 헤드라인까지 흔든 그 선택. 외신은 왜 주목했고 세계는 무엇을 읽었을까? 지금 그날의 진짜 의미를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박민수입니다. 30대 중반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10년 전 한국을 떠나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언제나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한국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2024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아침에 누가 전화를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한국에 있는 어머니였어요. 민수야, 지금 뉴스 봐. 큰일 났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신 어머니가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급히 인터넷을 켜서 한국 뉴스 사이트를 확인했죠. 화면에 떠오른 긴급 뉴스 자막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빨간 글자가 눈앞에서 춤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 10시 24분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들려주시던 5.18 광주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군인들이 거리로 나서고 시민들이 탱크 앞에 서는 그 참혹한 광경들이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설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손이 떨리는 채로 계속 뉴스를 봤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영상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바라보는 조국의 위기는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서울 시내에 계엄군이 배치되었다는 소식, 국회 접근이 통제되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영화 같았어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담장을 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민의 대표들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라이브 영상으로 국회 내부 상황이 계속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본회의장에서 긴급히 회의를 여는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전해졌어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한국 시간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드디어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계엄령 선포 후 불과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만의 일이었죠.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감동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가 해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이 유독 밝게 보였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너머에 있는 조국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저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이어졌죠.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보며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거든요. 조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건 2025년 5월 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밟는 고국 땅의 감촉이 남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 진지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온통 선거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뽑아야 해. 우리가 직접 바꿔야지 누가 바꿔주겠어.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거리 곳곳에는 선거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떠났던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주말이 되자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멀리서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광장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있었거든요. 그것도 누군가 조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모인 거였어요. 투표하러 갑시다. 우리 손으로 바꿔봅시다. 확성기를 든 청년이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치인들의 유세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만든 집회였거든요. 이런 장면은 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옆에서 아이 손을 잡고 서 있던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란다. 우리 모두가 주인인 거야. 그 말을 듣던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민주주의가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기분이었거든요. 부산에 있는 대학 동기를 만나러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면 거리에는 젊은이들과 중장년층이 함께 어우러져 투표 동력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모인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세대 갈등이 심하다던 한국 사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동기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 이런 걸 직접 보니까 소름 돋지 않아? 그의 눈빛에도 감동이 어려 있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충장로 일대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은 5월 광주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대학생들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 있었거든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딛고 일어선 광주 시민들의 모습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느꼈습니다. 투표 전날 밤 숙소에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우리 손으로 지킨 민주주의라는 키워드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투표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말 특별해요.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지켜낸 거거든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크리에이터의 말에 실시간 채팅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짜 감동, 이번엔 꼭 투표한다. 우리가 주인공이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이들이 많다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위기가 오히려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거였습니다. 진짜 국민 주권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2025년 6월 3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10년 만에 맞는 조국의 선거일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투표소 개방 시간인 오전 6시에 맞춰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 초등학교로 향했어요. 투표소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 긴 줄이 서 있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젊은 부부,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들, 대학생까지 모든 연령층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새벽부터 나올 줄 몰랐네.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말에 뒤에 있던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런 때 안 나오면 언제 나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투표를 마치고 나서는 마음이 벅찼습니다. 10년 만에 조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했다는 감격이 몰려왔거든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다른 투표소들도 둘러봤습니다.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선거 때는 한산했던 투표소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강남의 한 투표소에서는 줄이 건물 밖까지 이어져 있었고 강북의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와, 정말 대박이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감탄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오후에 어머니와 함께 동네 카페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비슷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율이 오전 11시 기준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역대 조기 대선 사상 최고치입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야.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저녁 무렵 최종 투표율이 발표되었습니다. 무려 79.4%였어요.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런 감동을 언제 또 느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의 대화는 온통 투표 이야기였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투표 인증샷을 공유하는 사람들, 오늘의 투표율을 확인하며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무표정하던 지하철 안이 이렇게 활기찰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유독 밝아 보였습니다. 단순히 투표를 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위기를 극복한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유독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감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라는 정의의 방패를 들었던 하루였어요. 개표 방송이 시작되는 저녁 8시. 저는 홍대 근처의 한 펜션에서 친구들과 함께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대학 동기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총 6명이 되었어요. 평소 정치에 별 관심 없던 친구들까지 모두 나왔거든요. 모두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개표 방송이 이렇게 기대될 줄 몰랐어.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개표 방송이라고 하면 지루하고 딱딱한 숫자 나열이 전부였는데 이번에는 뭔가 특별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와, 이거 봐. 개표 방송 진짜 대박이다. 친구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감탄했어요. 평소 개표 방송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진부한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첫 번째 채널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현재 가상 득표율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귀여운 캐릭터가 말하는 모습이 너무 신선했습니다. 정치 방송에서 이런 걸 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정말 개표 방송 맞아? 옆에 앉은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다른 채널로 돌리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행자들이 K-드라마 패러디를 하면서 개표 상황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드라마 한 장면 같은 연출이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지금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선거 드라마 현장입니다. 과연 오늘 밤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아나운서의 재치 있는 멘트에 우리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정치 방송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건 오징어 게임 패러디였어요. 후보자들을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로 설정하고 각 지역별 득표 현황을 게임 진행 상황으로 표현한 거였어요. 화면 구성부터 음향 효과까지 완전히 오징어 게임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창의적이어서 입이 벌어졌어요. 이거 해외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부러워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정말로 해외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실내 자전거를 이용한 코너도 있었습니다. 각 후보 지지자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응원하는 방식이었는데 페달을 밟는 속도에 따라 화면의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였어요. 마치 스포츠 중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진짜 창의적이다. 맞아, 이런 건 어디서도 본 적 없어. 친구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개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딱딱한 숫자 발표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인포그래픽도 화려했고 설명 방식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되어 있었어요. 복잡한 선거 제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휴대폰으로 해외 반응을 찾아봤더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이게 민주주의 쇼케이스다. 한국의 개표. 방송을 전 세계가 배워야 한다라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다른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야, 너희 나라 개표 방송 지금 여기서도 화제야. 한국은 정말 모든 걸 문화로 만드는 나라인 것 같아.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개표 방송은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어떤 방송사는 실시간 여론조사를 게임처럼 진행했고 또 다른 방송사는 유명 연예인들을 게스트로 초대해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방송사에서 진행한 시민 참여 코너였어요. 일반 시민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개표 상황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 할머니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정치를 볼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서 공부도 되고 재미도 있고 일석이조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적었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거든요. 어려운 정치 용어들도 쉽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하기 쉬웠어요. 새벽까지 진행되는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요. 민주주의조차 세계가 보고 배우는 문화로 만들어버린 거였으니까요. 투표도 즐기게 만들고 개표 방송도 축제로 만들어버린 나라. 이게 진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또 한 번 느꼈어요. 위기를 문화로 승화시키는 우리 국민의 힘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한국 시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당선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었어요. 그 순간 펜션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 달랐지만 모두가 숙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승부가 결정된 순간이었는데 환호성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결정났네. 친구 중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당선 확정 자막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도 숨을 고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계엄령부터 시작된 이 모든 혼란이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선자의 첫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환호하거나 과도하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선거 캠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당선자 본인은 미소보다는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당선자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 떨림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갈라진 우리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의 말에 펜션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친구들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 정치에 별 관심 없던 친구도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크게 통합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도 품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선거 기간 내내 격렬했던 대립과 갈등을 생각하니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느껴졌거든요. 특히 지난 몇 달간의 혼란을 겪으며 상처받은 국민들에게는 더욱 간절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또 다른 실망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정식 당선 연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광화문 근처 카페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각자 할 일에 바빴을 텐데 이날만큼은 모든 시선이 화면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표정에서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의 떨림은 사라지고 대신 확고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어요. 지난 몇 달간 우리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치유라는 단어가 유독 마음에 와닿았어요.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거든요. 계엄령의 충격, 탄핵의 혼란, 조기 대선의 피로감까지 모든 것을 감싸 안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실용과 상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념보다는 현실을, 갈등보다는 협력을 택하겠습니다. 카페 안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카페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여기저기서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아. 그러게 말하는 걸 보니 진정성이 느껴져. 계엄령 때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잘해주셨으면 좋겠어. 사람들의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적어도 희망을 품어볼 만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대학생 2명의 대화였어요. 형, 나 솔직히 정치인 말 안 믿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응, 나도 그래. 뭔가 진짜로 바꿔보려는 것 같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 어머니와 통화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오늘 연설 들어보니 마음이 좀 놓이더라. 정말 통합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몇 달간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지 짐작이 갔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상처 위에 다리를 놓은 지도자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갈라진 나라를 꿰매는 건 결국 국민의 선택이었고 이제 그 선택에 희망을 걸어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였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희망을 품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당선 발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해외 뉴스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늘 해외 반응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규모가 정말 놀라웠어요. BBC 메인 페이지에 한국 조기 대선 소식이 톱뉴스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다였거든요. 대한민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서 같은 사례를 제시했다. BBC 기자의 분석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외국 언론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특파원이 직접 서울에서 취재한 기사였는데 투표소의 긴 줄과 시민들의 표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투표소 앞에서 만난 7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날을 위해 살아온 것 같다고. 기사를 읽으며 그날 광화문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프랑스 르몽드지의 기사는 더욱 철학적이었습니다. 한국식 민주주의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단순한 제도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로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르몽드 기자의 평가였습니다.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점심때 즈음 CNN 인터내셔널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목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기적이었습니다. 급히 스트리밍으로 찾아서 봤어요. 다큐멘터리는 계엄령 선포부터 조기 대선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외국 정치학자들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모두 한국의 민주주의를 극찬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입니다.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은 거죠.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움직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에요.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원의 분석도 이어졌어요. 저녁에는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에서도 특집 방송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소셜미디어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트위터에서 한국민주주의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에 올랐어요. 각국의 정치인들까지 한국을 언급하며 칭찬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캐나다 총리의 트윗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국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호주 외무장관의 성명도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일본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매체들조차 이번만큼은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생동감은 아시아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아사히 신문의 사설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밤늦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을 때도 모두 한국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민수, 너희 나라 정말 대단하다. 여기서도 모든 뉴스가 한국 얘기야. 응, 나도 놀랐어.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할 줄 몰랐어.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해외 반응들을 찾아봤어요.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교과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에서 배운 한국 모델이 세계의 길을 묻고 있었어요. 선거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정치가 더 이상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10년 전 제가 떠났던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 들렀을 때 인상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읽고 있었거든요. 특히 중장년층 분들이 정치면을 꼼꼼히 읽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50대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이번 선거 보니까 정치가 우리 생활이랑 정말 밀접하구나. 맞아요. 앞으로는 더 관심 가져야겠어요. 아이들한테도 설명해줘야 하고.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치 이야기를 꺼리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뉴스 앱을 보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게임이나 동영상을 보던 사람들도 정치 관련 기사를 진지하게 읽고 있었어요. 특히 40대, 50대 분들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아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인분들의 대화 주제가 달라져 있었어요. 이번 정부는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 지켜봐야죠.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상인들끼리 나누는 대화에서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치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하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되고 있었어요. 한 카페에서 40대로 보이는 직장인들의 대화를 엿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회사 업무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이번 일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진짜 주인이구나 싶었어. 맞아요.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부끄럽고. 중년층의 인식 변화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포털 사이트들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선거 기간 동안 중립적인 뉴스 배치를 했던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댓글창도 예전보다 훨씬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치적 관심이 소비 패턴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서점가에서도 정치, 사회 관련 도서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녁에 동네 식당에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인상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정치가 우리 생활과 이렇게 직결되는 줄 몰랐거든요. 애들한테도 투표의 소중함을 제대로 가르쳐줘야겠어요. 그분의 진솔한 고백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입주민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아파트 관리비나 주차 문제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지? 지역구 활동 어떻게 하나 한번 알아봐야겠네.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걸 보며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택시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사님들이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빈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하고 배우려는 자세였거든요. 요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뉴스 봐도 복잡하고 그래도 관심은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솔직한 고백에서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투표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생활의 일부로 만든 국민이었어요. 일상의 모든 것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선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숨쉬고 있었어요. 특히 중장년층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겠다는 다짐, 정치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심, 이런 것들이 진짜 민주시민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니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이 특별한 순간들을 더 오래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날 한강 둔치를 걸으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우연히 외국인 기자 한 명을 만났어요. BBC 소속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혹시 한국분이세요? 제가 지금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그 기자와 한강 벤치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취재했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나라네요. 민주주의를 이렇게 문화로 만든 곳은 처음 봅니다. 기자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특히 세대 간의 차이가 흥미로워요. 20대는 밈과 인증샷으로 정치 참여를 표현하고 60대는 묵묵히 줄을 서서 의지를 보여주죠.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더라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젊은 세대는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문화로, 기성세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했지만 모두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기자가 보여준 사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는 젊은이들,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어르신들, 가족 단위로 투표하러 가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진들을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보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하지만 결국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기자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광화문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선거 현수막들이 사라지고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광화문 서점에 들렀더니 정치 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득했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민의 힘, 참여의 기술 같은 책들이 인기였어요. 요즘 이런 책들이 정말 잘 팔려요. 서점 직원이 말했습니다. 젊은 분들도 많이 사가시고 부모님이 자녀 선물로 사가시기도 해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지막 밤 친구들과 함께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 맞아, 민주주의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싶었어. 친구들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았던 건 모든 세대가 함께했다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대학생까지 그랬습니다.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 했던 한국 사회였는데 민주주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역동적이고 더 희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역사의 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 행운아였어요. 민주주의가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라는 걸 확인했고 한국이 정치의 미래를 보여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반도 국가였지만 전 세계에 보여준 민주주의의 힘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도 며칠 동안은 한국 뉴스를 계속 확인했어요. 새로운 대통령의 행보, 국민들의 반응, 해외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까지 모든 것이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민주주의는 진화한다는 걸 몸소 체험한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그 진화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갈등을 통합으로 승화시키는 힘을 가진 나라. 그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